기본. 근데 이제 그게 세금을 깎아주면 재정 적자가 커지기 때문에 공화당에서도 굉장히 재정 적자에 민감한 그런 의원들의 동의를 얻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또 재정 적자를 의식해 가지고 지출을 삭감해야 되면은 지역구에서 여러분들 선거를 이겨야 되는 그런 국회의원들은 반발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돈을 안 쓰는 정책, 재정 지출을 줄이는 정책은 인기가 없는 겁니다. 그걸 이제 밀어붙이는 겁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이 굉장히 심했는데 오늘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상단 톱 뉴스가 하우스 미국 하원이 트럼프의 세금 감면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종 단계에서 아주 아슬아슬하게 통과시킨 겁니다. 세금 단계에서. 근데 이 내용을 국내 신문이 잘 소개를 했네요. 외신을 받아 가지고 215대 214로 여러분들 통과시킨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의 생명줄하고 같았습니다. 가장 국내 주제와 관련해서는 불법 이민 체류자 추방과 더불어 가지고 이 감세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관심을 가졌는데 215대 214로 하원을 통과시켰으니까 이제 상원이 남은 겁니다. 상원이. 그래서 미국 대통령의 감세 공약 실천을 위한 핵심 세제 법안이 5월 20일 날 미 연방 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런데 뭐 어마어마하게 아슬아슬하게 여러분들 그냥 이번에 통과 안 됐으면 정치적으로 상당히 타격을 받을 뻔했습니다. 이제 이걸 통과시키니까 앞으로 10년간 연방 재정 적자 규모가 2조 4천억 달러에서 3조 달러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제 미 국채 금리가 5%대를 돌파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번이나 의사당을 방문하고 그다음 반대하는 그런 공화당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가지고 결국 이끌었는데 뭐 우리가 세세한 내용은 볼 필요가 없지만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면 이 왼쪽은 세금을 깎아주거나 또 예산을 증가시킨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세금을 올리거나 혹은 지출을 줄여 가지고 재정 지출을 줄인 그리고 재정 지출이 늘린 세금을 깎아주면 재정 지출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제 수입 빼기 지출이 더 이제 272조 7,500억 달러 정도의 10년간 적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많이 깎아주고 들어오는 것은 여러분들 절약한 것은 이만큼 적으니까 절약한 부분들이 초월해 가지고 2조 7,500억 달러에서 3조 달러 정도 여러분들 적자가 예상되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세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깎아줬습니다. 세금 감면 그다음에 지방세 공제할 이것도 이름 깎아주는 거죠. 그다음에 지출 줄인 거 그다음에 예산 삭감한 거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내용은 지출 삭감 세금 감면 공제활동 상향 그다음에 이제 메디케이드와 관련된 지출 축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미국 하원의 하원 의장인 마이클 존슨이라는 사람이 아주 똑똑하게 생겼어요. 미국의 여러분들 그 의원들이 이런 사람들 상당히 폼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가 돼 가지고 이제 상원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은 트럼프 2기의 세금 감면 법안은 세금을 감면해 주고 공제 활동을 상향 조정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 재정 적자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메디케이드 분야의 지출을 삭감하고 예산 삭감하면 또 재정이 늘어나니까 그 차액이 향후 10년간 한 3조 8천억 달러, 이거는 좀 많은 것 같네요. 2조 8천억 달러에서 3조 달러 정도. 여러분 2조 달러짜리 회사가 미국에서 시장가치 2조 달러 회사가 아마존이나 구글이고 3조 달러 회사가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사 정도죠. 이렇게 엄청난 적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를 하실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번에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해가지고 특히 이제 공화당 내에서도 보수 강경파는 재정 지출 축소에 더 여러분들 강한 그런 압박을 가한 것이고 또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같은 출신의 그런 고세율주 출신의 공화당 온건파들은 공제 한도를 더 올려달라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각축이 벌어졌는데 결국 이제 결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정치적으로 승리한 그런 감세 법안 통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상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이제 결판이 날지는 모르겠는데 상원 통과는 하원 통과보다 조금 더 이렇게 험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일단 첫 단계가 넘었었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뭐 당장 한 3조 달러 최대 3조 달러 정도 향후 10년간 재정 적자 규모가 늘어날 것이다. 그럼 3조 달러만큼의 미국 국채를 발행해야 되니까 국채 물량이 늘어나면 국채 가격이 떨어질 테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뭐 미국 국채 30년물 이제 5.106%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국채 금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번에 보셨다시피 올해 94세대는 워렌 버핏이 본인 재산 가운데 90% 정도는 S&P 500에 대한 상장지수 펀드 ETF에 집어넣고 부인함께 한 유언이 나머지 10% 정도는 단기 미국 국채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에 은퇴하신 분들은 주로 이제 채권을 가질 때 가장 부도날 염려가 없는 채권이 이자는 이제 민간 기업 이자를 더 많이 주지만 그분들은 이제 원금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대개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국채를 단기 국채 한 달 3개월 아마 6개월 9개월 12개월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럼 국채에서 이제 금리가 나오니까 얼마 전에 보셨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부자니까 세금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한 4천억 정도 되는 본인 개인 자산을 대부분 지방채에 미국 지방채에 넣어서 지방채는 이자율이 한 2% 되지만 세금 과세 대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금리가 지금 올라가지고 오늘 보니까 뉴욕 증시의 미국 국채금리 상승에 따라 가지고 달러와 지수도 내려가고 그다음에 이제 국채 금리도 올라가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거네요. 자, 월렌 버핏이 30년생이던데 몇 달 후면은 95세가 되겠네요. 그냥 요즘에 이제 다들 오래 사시니까. 월렌 버핏의 재산의 한 95% 정도가 55세 이후에 생성됐을 겁니다. 장수 투자는 시간에 많이 필요하니까 월렌 버핏이 큰 부자가 될 수 있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장수가 크게 역할을 한 거죠.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빨리
떨어졌네요. 젊은 사람들이 이제 목숨을 잃는 것은 참 마음이 아픈 일이지 않습니까? 뭐 개인적 사연을 다 떠나가지고 오늘 신문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참 한참 펴볼 수 있는 이 두 사람의 이스라엘 대사관에 근무하는 스태프 두 명이 이제 곧 약혼할 예정이었는데 이제 총격을 맞고 행사 마치고 나오다가 유대인 박물관에서 나오다가 이렇게 사망을 한 소식이 나왔네요. 아주 참 아름다운 아가씨인데 마음이 참 젊은 분이 이제 죽은 겁니다. 참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이 기사가 이제 이렇게 난 겁니다. 이스라엘 대사관에 주이시 뮤지엄 바깥에서 이러면서 총격을 받은 겁니다. 이 젊은 분이. 사건 개요는 간단하게 한번 보시죠. 5월 20일 오후 9시 어둠이 있었을 때네요.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인 얄론 리신스키, 사라린 밀그림 26세네요. 30세. 그럼 대부분 다 이스라엘은 군복무를 다 했을 테니까 두 사람은 약혼을 앞둔 커플이었고 그러니까 근무하는 주미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이었죠. 용의자는 일리노이주 시카고 출신의 30세 엘리아스 로드리게스, 팔레스타인 해방을 외쳤고 합법적으로 소지된 무기를 사용했고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보도가 됐네요. 로드리게스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조사한 결과 친팔레스타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이스라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뭐 이렇게 본인이 신념을 갖고 있으면은 치유가 쉽지가 않죠. 사람은 신념의 노예니까 본인이 옳다고 하는 것을 위해가 이 젊은 아주 젊은 이분들에게 총격을 가한 겁니다. 너무나 여러분들 참 가슴이 아픈 이야기인 거죠. 아주 그런데 보니까 한 다른 매체를 보니까 이번에 두 명의 주미 이스라엘 대사관 스태프를 살해한 테러리스트는 여기 보면 뭐 상당히 사상이 여러분들 대단히 랩더 사상을 가졌던 모양이에요. 이게 어디서 찍힌 그는 사회주의 정당의 멤버였고 그리고 막시스트 그런 플래카드를 소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반유대주의 움직임이죠. 엔티세미티즘. 편견을 갖는 것은 참 안 좋은 일인데 그러나 뭐 사람이 그걸 갖겠다고 이렇게 고집하게 되면 본인 스스로 내려놓지 않는 한 그게 치유하기가 힘드니까 반유대주의 그 결과로 여러분들 이 젊은 참 앞날이 창창한 이분들이 목숨을 잃었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모욕 외교를 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와싱턴을 방문한 거죠. 그걸 이제 조선일보가 크게 보도를 했네요. 트럼프 남아공화국 공화국에도 모욕 외교를 펼치다. 무방비 때는 당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또 아마 한국의 독자들이 야,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라이 같은 짓을 한 모양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거 뭐 보시게 되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뭐 이제 어쨌든 미국 지원금을 원조금을 좀 받아야 되니까 좀 잘 보이려고 남아공 출신의 골프들도 대동하고 갔는데 트럼프가 돌연 불을 꺼달라고 하면서 상황이 급변하고 말았다. 어두운 극장처럼 변한 회담장에서 대형 화면의 영상이 재생됐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급진 좌파 정치인 줄리어스 말레마가 수만 명이 운집한 집회에서 보호인 네덜란드인 이주민을 죽이고 농장주들을 죽이가지고 외쳤다. 여기서 이제 보호인들은 17세기 무렵에 최초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정착한 네덜란드계 후손이죠. 이분들을 주로 영어 표현은 아프리카너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로 양쪽 벌판으로 하얀 십자가가 일렬로 묻혀있는 장면도 나왔다. 트럼프는 백인 농장주들의 묘지라며 백인 농장주들이 학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뭐 이런 주장을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외교적으로 첨예한 사안인 겁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런 백인 농장주 살해 사진 같은 걸 아마 이제 공개된 장소에서 바로 공개를 해버린 겁니다. 큰 파문이 이런 사건이죠.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등 라마포사의 얼굴에는 당황한 모습이 역력했다. 이것을 이제 방영할 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여러분들 스태프들이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볼 수가 있었거든요. 라마포사는 참모진과 심각한 표정으로 눈빛을 주고받은 뒤에 트럼프에게 이 영상이 어디서 촬영된지 나도 알고 싶다. 처음 본다고 했고 트럼프는 남아공에서 촬영된 것이다. 라마포사는 두 손을 휘저으며 해명에 주력했고 백인 농장주를 살해한 것은 우리 정부 정책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다당제 민주주의 국가고 이런 발언은 극소수 야당 인사들의 것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대부분 살인 피해자는 흑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트럼프의 굳은 표정에 변화가 없었고 미리 출력해온 수십 개의 기사 뭉치들을 꺼내 하나씩 라마포사에게 들어보이며 죽음 끔찍한 죽음이다. 백인들이 땅을 빼앗기고 죽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거 엄청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분들 잘못된 정보를 대통령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이런 방문한 장소에서 전격적으로 공개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여러분들 진짜 사실인가, 백인 농부들에 대한 박해가 사실인가 거짓인가. 사실이라면 왜 서구의 여러분들 그 주류 언론들이 전혀 다루지 않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왜 이렇게 여러분들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아주 이례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 농부들에 대해서 난민 지위를 인정해서 미국 영주권을 줄 계획을 세웠을까. 그리고 그것이 이미 1차로 한 50여 명 정도가 도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일론 머스크란 사람, 테슬라의 창업주인 일론 머스크를 서구 언론들이 어마어마하게 이런 비난하더라도 그 양반의 인테그리티, 정직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신뢰를 두거든요. 인테그리티. 자기가 태어난 조국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거짓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본단 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닌 이상은 남아프리카 공에서 없는 이야기를 꾸며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왜 남아공 백인들에게 난민 특별 지위를 부여하는가. 도대체 남아프리카 공화국 진실이 뭔가. 왜 언론들은 사실을 취재해서 보도하지 않는가. 내가 대한민국 언론들을 봤기 때문에 언론들은 사실을 보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본인들의 이익이 도움이 되면 전부 다 파먹고
거짓 내러티브를 국민들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가지고 쇠뇌를 시키는 것이 미국 언론이나 한국 언론이나 영국 언론이나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이런 거짓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그게 이런 죄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이런 죄지 않습니까? 그죠? 있을 수 없는 일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트럼프 이야기는 저는 화이트 제노사이드, 제노사이드가 엄청난 인종청소란 이야기지 않습니까? 인종청소란 이야기. 그 생중계가 됐단 말입니다. 뭐 예를 들면 로이터라든지 CNN 같은 데서는 라마포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매복 공격을 받았다. 엠부시드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로이터나 이런 데서는 전혀 뭡니까 남아공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진실이 뭐냐 이야기죠. 내가 궁금한 것은 진실이 뭐냐는 겁니다. 누구 편을 들어주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일론 머스크는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레가시 미디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백인들에 대한 그런 사례를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은 백인들이 이런 흑인들을 죽이는 것은 기사거리가 되지만 흑인들이 백인들을 죽인 것은 그것은 본인들의 의지에는 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 자기가 태어난 나라가 조국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레거시 메디어는 never mention white genocide in South Africa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상이 워낙 악해 가지고 진짜 소돔과 고모라처럼 바뀐 것 같아요. 저희들은 교육을 받고 성장하면서 사실을 말하고 거짓과 거리를 두고 거짓이 발생하게 되면 거짓을 시정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지금 세상이 엉망진창인 것 같거든요. 그냥 거짓이면 거짓이 어디 있고 사실이 어디 있냐 그냥 돈 되면 다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기가 찬 세상이 된 거죠. 여기에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토미 로빈슨이라는 독립 저널리스트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묘비들이 전부 다 사우스 아프리카에 살해당한 백인 농부들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습니다. 서양의 여러분 주류 언론들은 이걸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한 내러티브에 맞지 않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분이 여러분들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단정은 안 짓겠다는 이야기죠. 이분이 올린 여러분들 이게 아마 백악관에 소개가 된 것 같아요. 이거를 조작한 걸로 안 보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게 백인 농부들의 뭐지냐 이거는 논쟁이 대상이 될 수 있죠. 26조짜리가. 이게. 그래서 내가 직접 가서 두 눈으로 안 봤기 때문에 화이트 제노사이드가 있다 이렇게 단정적인 표현을 안 쓰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누군가에게 취재를 해서 알려줘야 되지 않냐 이야기죠. 취재를 해가지고 사건에 대해서 이 취재를 해서 이건 조작된 사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백인들 묘지냐 이 문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써진 기사나 또 방송 모두 주류 언론들은 진실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본인들의 작업이 아닙니다. 주류 언론들의 방향은 잘못된 정보를 본인들의 내러티브에 맞춰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대통령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면박하는 것을 전부 다 엑시오스 그다음에 무슨 뭡니까 인디펜던스 BBC NPT 전부가 여러분들 이분이 이걸 한 것은 이 주류 언론들 이른바 레가시 여러분들 이 여론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written or spoken, 예? 말을 하건 아니면 글로든 간에 레거시 미디어들이 truthful, 진실된 정보를, 예? 진실된 정보를 전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실된 정보를. 진실된 정보를 전달하는 거고 사실을 전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뭐죠? 내가 걱정하는 것은 정직함이 사라진 사회가 앞으로 얼마나 이런 고통을 당하겠냐 문제를 걱정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방송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거면 당신 일이라 걱정해라. 대한민국은 잘 될 거니까. 희망을 갖고 있는 건 좋은 거죠.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은. 그러나 사람은 논리로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부 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이거를, 이런 기사를. 본인들이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이 여기 똑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레가시 미디어가 추구하고 있는 내러티브에 맞지 않는 그런 아프리카나의 백인들의 죽음을 서구 언론들이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윌럼 펠처라는 사람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직접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오늘 이걸 찾아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주고 남아프리카 문제를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 박사님 뭐 이런 관심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왜?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기에 윌럼 펠틀라는 사람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유튜브도 운영하시네요. 이게 보시면은 이게 언제 기사인가 하니까 여기에 있는 묘지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지난해에 공격으로 살해당한 53명의 백인 농부들의 가까운 가족들의 모임입니다. 이들에게 죽음을 당한 사람은 아버지이기도 하고 어머니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기도 하고 딸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이 실제적으로 있는 거란 이야기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여기하고 굉장히 유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하고 여기가 여기하고 여러분들 거의 유사한 것 같거든요. 여기 뒤로 여러분들 십자가 모양의 묘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웰럼 펠처 아주 정확한 소스를 찾아낸 겁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사시는 분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아프리카너 커멘테이터 영업한 여러분들 유튜브도 운영하니까 제가 한번 시간 내 가지고 들어가서 찬찬히 보고 조금 더 이렇게 취재를 한번 해봐야겠다. 아프리카너 언어로도 이름 하고 이게 정확한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소스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강의 준비하는데 많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약간만 보니까 오늘날 남아프리카 국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굉장히 서구가 식민지로 개발한 가장 첫 번째 국가입니다. 그리고 과격한 인종정책에 의해서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만일 미국과 다른 서방 국가들이 꼭 같은 일을 이렇게 걸어가게 된다면은 똑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겁니다. 크리티컬 레이스 세어리 하버드 대학의 여러분들 교수들에 의해서 개발된 그런 이론인 거죠. 윌럼 펠철러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뭐
특별한 게 없고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한 유일한 목적은 돈 달라는 거다. 돈.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트럼프 라마포사 회담에서 한 모든 말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실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약간 비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트럼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들이 백인들을 대량하고 학살하고 있습니다. 라마포사 대통령 흑인들도 다른 흑인들을 죽이고 있으니 괜찮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돈 좀 주세요. 원조를 받아내기 위해서 방문을 한 겁니다. 근데 이번 기회에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여러분들 항의를 한 겁니다. 2시간 전에 이분은 칼 거트란 분입니다. 9년 전에 그는 4명의 무장한 괴한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농장에서 그는 자기 방으로 한 사람을 4명 중에 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는 오늘 다시 법원에 갑니다. 그는 여전히 그가 죽인 사람들을 살해했다는 제목으로 지금 기소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진짜 기소입니다. 이 노인이 자기 방어를 위해서 침략한 4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죽인 겁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 정도 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호통을 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 정의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날 한국이 있는 겁니다. 한국이 이런 공산화가 되든 말든 미국이나 다른 서방 선진국이 다 입을 다물었으면 한국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이 필요하고 진실이 필요하고 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을 다루는 겁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면 우리하고 이런데 밥 먹고 사는데 관계가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누군가 이런데 악이 행해졌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 계속해서 여기에 레가시 미디어는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일론 머스크가 엘리베이터 속에서 그냥 경례를 한 거를 가지고 나치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거를 꼬투리 잡아서 계속 미디어에서 이런 나치라고 이런 선전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경례하는 내용을 두고 가자 지역에서 5월 21일 날 아마 이렇게 시위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반하마스. 그러나 주류 언론들은 거의 보도를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내러티브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의 내러티브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은 나보고 하마스는 좋으니까 하마스가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이 본인들의 내러티브인데 이거는 이제 하마스를 욕을 해야 되니까 그죠? 자 여기 보시면은 뭐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전부가 다 미국의 주류 언론들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이는 겁니다. 아주 이례적으로 여러분들 지난 5월 초에 1차적으로 남아프리카의 백인 가운데 일부 50몇 명일 겁니다. 워싱턴 DC에 여러분들 비행기로 이렇게 와서 난민 지위를 굉장히 큰 특혜입니다. 특별한 여러분들 혜택을 베푼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큰 역할을 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어린아이들은 완전히 다른 인생이 펼쳐지겠죠. 이제 앞으로 아마 귀화를 하고 미국 시민으로 살겠죠. 이 이제 부모들이 떠나기로 결정한 겁니다. 아프리카너들이죠. 아프리카너들. Happy to be here. 미국에 와서 정말 행복합니다. 이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꼬집지 않습니까? 어젯밤 백악관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만났을 때 어니 엘스 아마 유명한 골프 모양이죠. 남아공 출신의 골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가지고 골프를 데려간 겁니다. 어젯밤 어니 엘스는 백악관에서 침묵을 지켰습니다. 백인 농장주의 살해 사건에 대해서. 그러나 2017년도에 그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스팅했습니다. 세계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백인 농부들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매일 백인 농부들이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10월 25일자 기사입니다. 이 이야기는 뭔가 하니까 백인 농부들의 살해 사건이 실제다 이야기. 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매체를 찾아냈습니다.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는데 비저 글래드 24라는 그런 이 매체인데 여기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In just a little over 5 months 지난 한 5개월 동안 남아프리카에서는 아주 일련의 잔혹한 공격과 살해가 있었습니다. 나이 많은 그런 희생자들 그리고 피가 흥건한 장면들 그리고 잔혹한 폭력행위 제가 여기에서 몇 가지 최근의 사례를 공개합니다. 이 사례들은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과 같은 그런 사례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런 착한 소스를 찾아낸 겁니다. 여기에 존 주르겐 73세입니다. 이 스토어룸에 매복해 있다가 뭐 그냥 머리를 그냥 어개고 그가 여러분들 정신을 다시 찾았을 때 그들은 그를 차고 그의 독도 그를 방어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마어마하게 맞은 겁니다. 그의 와이프입니다. 그의 아내 앙투아네트는 공격 도중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자들은 그녀에게 등을 돌렸지만 그녀는 반격하여 몸을 가둬버렸습니다. 그녀는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보안팀은 매장에서 의식을 잃은 채 거의 숨을 쉬지 못하고 피투성이가 된 앙투아네트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정확하게 그냥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생한 내용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분이 정확한 소스를 찾아낸 겁니다. 제가 그냥 아주 세세하게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가우탱 로버트 스톨츠 고령의 농부 로버트 스톨츠가 자택에 살해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사방에 용의자는 아직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농촌 살인사건의 긴 목리에 또 다른 침묵의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이분 I will kill you baby 아기를 죽일 거야 아빠의 최악의 악몽 무장한 3명의 모잠비크 국적자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가정에 침입했습니다. 한 명은 칼을 들고 아기의 아기 침대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는 내 아이를 다치게 하지 마세요라고 애원했습니다. 공격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기를 죽일 거예요. 아버지는 팔로 칼 공격을 막아내면서 베개 밑에서 권총을 잡았습니다. 그는 침입자 2명을 쏴 죽였습니다. 세 번째는 도망쳤지만 이웃들이 삽으로 그를 잡았습니다. 그는 지금 프리토리아 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간신히 살아 있습니다. 이 사건입니다.
to kill young couples baby. 무장한 괴한들이 젊은 부부에게 아이를 죽일 거라고 여러분들 위협했다는 거죠. 팜 여기 보면 농장 엘란주 폰테인 웨스트 오나리아 농부 아드리안 보스는 새벽 1시에 무장 공격자들을 피하려다 총에 6발을 맞았습니다. 그의 목조주택에 불이 켜졌습니다. 아드리안 보스는 피를 흘리며 도움을 요청하여 스스로 운전했습니다. 그의 집은 개와 새들과 함께 불에 타버렸습니다. 총격을 여러분들 도망가는데 총격을 이렇게 총을 쏜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단피하고 총을 쏜 겁니다. 이렇게 해놨는데도 이런 침략한 겁니다. 이렇게 외부인이 침략할 수 없게끔 이렇게 해놨는데도 열도둑을 막기가 힘든 거죠. 7명의 갱이 무장한 갱이 여러분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내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와서 직접 안 봤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모욕을 줬다. 정신 나간 짓이다. 이렇게 서구 언론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믿기가 힘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활동하는 이런 소스를 정확하게 확보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더 들여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가장 흥미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뭐 나라 정치는 많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하지만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세르게이 블린이라는 구글의 공동 창업자가 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해드려야겠다. 구글 창립자가 제미나이가 최초의 아티피셜 제너럴 인텔리전스 인공 일반 지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름 예상을 했는데 그것보다도 이름 훨씬 더 제가 중요하게 여긴 것이 뭔가 하니까 이 부분입니다. 2019년에 완전히 은퇴를 했다가 2023년에 다시 여러분들 구글로 다시 이런 복귀를 한 겁니다. 돈은 벌 만큼 벌었겠죠. 지분을 뭐 엄청나게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들 다시 복귀를 했느냐. 현재 시점은 역사상 가장 특별한 시기 중 하나입니다. 지금보다 더 큰 기회와 기술의 장점은 없었습니다. 컴퓨터 과학자로서 뒤로 물러날 있을 시점이 아니라고 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죠. 대단히 흥미로운 시대라는 거죠. 본인이 그냥 은퇴해 가지고 시간을 그냥 소일하면서 보내기는 너무나 아까운 역사적으로 너무나 흥미진진한 시대라는 것을 본인이 알고 2019년에 은퇴했다가 2023년도에 여러분들 다시 복귀를 한 겁니다. 그다음 뭐 2030년 전으로 아티피셜 제너럴 인텔리전스 인공 일반지능이 사람을 능가하는 그런 인공지능이 보편화되겠냐 문제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딱 이런 문제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종목 가운데 구글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투자 종목이죠. 구글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 종목입니다. 구글의 이름 주가 수익률 대개 19.90 정도니까 175불 정도면 저렴한 편이죠. 저렴한 편입니다. 근데 구글을 사람들이 많이 이제 아직 안 사죠. 왜냐하면 구글이 검색 시대가 저물고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AI 검색을 탑재해 가지고 한 번 더 여러분들 판을 장악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지금 구글을 사겠죠. 기술주 가운데도 비교적 싸니까. 여러분 구글이 다시 전열을 정비하지 않습니까? AI 모드를 본인들 검색에다가 키워드 검색에다가 본격적으로 AI 검색을 도입해 가지고 여기 이제 판이 나눠지는 거죠. 구글의 검색 시대가 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글 주식을 안 살 거고 지금 싸더라도 아무리 오픈 AI사가 뭐라고 하더라도 구글이 이미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키워드 검색에서 AI 검색을 함께 동시에 하면 여전히 구글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할 것이다. 그런 종류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베팅을 하게 되면 구글 주식을 사겠죠. 그러니까 이런 본인이 어떻게 미래를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러나 하나 중요한 것은 엄청난 시대가 된 겁니다. 현재 시점은 역사상 가장 특별한 시기 중 하나고 지금보다 더 큰 기회와 기술의 정점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기술이 가동되기 위해서는 그 밑에 반도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반도체가. 그러니까 이 세르게이 브린 구글 창립자 이야기는 그냥 흘려들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이게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지금 뭐 가장 잘 나가는 기업 그리고 AI 모델 분야에서 역시 오픈 AI사가 지금 가장 앞서 나가고 있죠. 가장 선발주자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픈 AI사의 챗GPT 사용자가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샘 얼트만 여러분 CEO가 챗GPT의 1일 사용자가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4배 이상 증가했다는 거 아닙니까? 4배 정도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잘 나가는 겁니다. 잘 나가는데 오늘 오픈 AI사가 하드웨어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스마트폰 같은 그런 하드웨어 기기를 태블릿 PC 같은 걸 만들어야겠다는 거죠. 이 뒤에 있는 사람이 애플의 천재적인 디자인을 했던 맥북이라는 이런 개념을 다 만든 사람들인 겁니다. 오픈 AI사가 9조 원을 주고 챗GPT 전용 장치 개발 위해 아이브의 스타트업 기업을 이분이 이제 아이브죠. 애플 신화에 크게 기여했던 디자이너입니다. 그런 기사가 지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제가 가만 보니까 AI 시대 아이폰이 나오겠냐. 이 사람이 2년 전에 애플을 떠나가지고 스타트업인 아이오 프로덕트를 만들었는데 이걸 여러분들 65억 달러 9조 원 정도에 인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아이브 씨는 조니 아이브는 오픈 AI사의 크리에이티브 책임자로 이렇게 합류하게 되는 거죠. 이 조니 아이브는 명성이 아주 많이 이렇게 알려진 분입니다. 아이폰, 맥북, 아이패드들을 설계한 사람이니까. 챗GPT 전용 단말기가 성공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제가 드는 겁니다. 여기 샘 울트만이 이제 회사를 인수해 가지고 동료로서 이렇게 함께 일하게 됐다. 그런 내용을 이렇게 전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단말기를 또 한 대 더 가지려고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내용이 나와 가지고 이제 욕심은 나겠죠. 왜냐하니까 일론 머스크도 여러분들 X와 관련된 단말기를 만들 그런 계획을 가끔 이렇게 비추지 않습니까?
이제 회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테슬라라는 이런 회사들은 기존 사업 모델이 있으니까 돈이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부 적립금을 계속 쌓아가면서 투자를 하는데 지금 오픈 AI사 같은 그런 스타트업 기업들은 회사 가치를 높여가지고 투자금을 받은 다음에 그 투자금을 잘 투자해 가지고 다음에 이제 상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지금까지 얼마를 받았나 이렇게 보니까 여기 보니까 2023년 1월 달에 13조 5천억을 받고 2022년 10월 달에 8조 9천억을 받고 외부 자금입니다. 2025년 3월 달에 54조 원을 받았네요. 시장 가치를 3천억 불을 인정을 받고 400억 불 정도의 외부 자금을 유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잘해야 되는 거죠. 돈을 어디다 투자했나 이렇게 보니까 최근에 이제 AI 코딩 업체인 4조 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인수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업체를 8조 7천억 정도 들여가지고 인수를 했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손이 여러분들 두 개인데 단말기를 또 한 대 가지는 건 힘들지 않겠냐 생각이 들거든요. 단말기를. 음성이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들이 구상하고 있는 그런 AI 단말기가 터치 스크린을 넘어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필요로 하는 음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영상 보고 텍스트 보고 그런데 음성만으로 이렇게 제어하는 그런 새로운 기기를 원하겠냐. 그리고 오픈 AI의 챗GPT가 뛰어나긴 하지만 챗GPT 전용 단말기를 사람들이 원하겠냐. 좀 그렇긴 한데 그러나 뭐 이미 스마트폰은 한 손에 들어올 정도의 크기 무게 이런 거기 때문에 이미 확장된 신체의 일부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단말기가 가능하겠냐. 스마트폰과 비슷한 그런 별도의 단말기 같으면 성공할 가능성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9조 원 정도를 주고 이렇게 매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조금 회의적인데 뭐 그렇죠. 또 천재들이니까 어떻게 생각할지. 지금도 저는 태블릿 노트북 폰 두 개를 들고 있으니까 작업 편리성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추가 기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뭐 아직 저는 단정적인 표현을 할 수 없을 것 같고 스마트 글래스나 웨어러블 같은 그런 기기 같으면 모르겠는데 스마트폰과 같은 비슷한 단말기 같으면 AI 전용기로 이렇게 쓰기 위해 구입을 하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앞으로 보죠.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주제 음성 에이전트 AI 코딩 에이전트 음성 에이전트. 나이 든 세대들은 음성을 가지고 이런 기계하고 이야기하는 게 별로 익숙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빨리 성장하네요. 오늘 여러분 월스트리트를 보니까 AI 보이스 에이전트라고 이야기하네요. AI 코딩 에이전트 AI 보이스 에이전트. 젊은 사람들은 음성에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익숙하네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돈이 여기에 몰리는 겁니다. 벤처 캐피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AI 보이스 에이전트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AI 보이스 에이전트. 그죠. 그래서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음성 기술이 많이 발전했네요. 사용자와의 통화에 점점 더 정교한 응답이 가능하고 그러니 콜센터를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고민은 뭔가 하니까 고객들이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가지고 이게 사람인지 아니면 AI인지를 구분을 못할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지금 많은 기업들이 빠르게 이렇게 전환을 하네요. 정교한 응답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고민은 너무 정교해서 사람인지 AI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고객들이. 그러니까 참 세상이 그리고 계속 통화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서 학습을 해가지고 점점 통화 품질이 개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AI인지 아니면 사람인지. 어마어마한 세상이 된 거죠. 여러분 그럼 그다음 뭐가 오겠습니까? 콜센터 직원들이 감축이 되는 거죠. 많이 감축이 될 것 같아요. 급속하게 이동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게. 예상보다 대단히 빠른 속도로 기업들이 AI 음성 에이전트를 도입하고 있는 겁니다. 충분히 여러분들 성산이 있다고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벤처 캐피탈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참 세상 여러분들 대단하네요. 그 기사에 보니까 한 분이 계속 통화품 데이터가 축적이 되니까 AI 음성 에이전트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인간적인 면모와 특징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들이 이게 인간인지 AI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상황까지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도 AI 음성 에이전트로 사람을 대체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이 대략 한 2년 정도가 지나야 시장이 만개할 것이다 이렇게 봤던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더 많은 여러분들 뺀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오늘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음성 채팅이나 있는데 많이 익숙하지 않으실 테고 젊은 분들은 굉장히 여러분들 익숙하겠죠. 여기 이제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음성에 익숙하네요. 전 세계적으로 20.5%가 음성 검색을 사용하는 거예요. 전체 검색에서 문자 검색이 아니고 미국이 약 1억 5천만 명 특히 애플의 시리가 8,650만 명 구글 어시스턴트가 9,200만 명 그리고 나이 든 사람보다도 25세 49세까지가 음성 비서 기능을 신뢰하고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 스피커 보급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이걸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훨씬 더 음성에 익숙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 테슬라 자율주행 자동차 후기 올리시는 분들이 출퇴근하면서 그냥 음성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고 그런 내용을 많이 봤는데 예상보다 AI 음성 에이전트 기능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검색 사용자 가운데 한번 써본 사람들은 음성 검색을 선호하는 사람이 90%나 되네요. 미국인들은 74%가 가정용 음성 비서를 사용하는데 익숙하고 음성 검색이 검색 속도가 빠르다고 그러네요. 저는 좀 익숙하지 않은데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물어봤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음성 검색에 대해서 대단히 열려 있고 지금도 많이 사용되는 거죠. 설문조사 같은 걸 해보면은 검색 가운데 90% 사람들이 음성 검색에 이미 익숙하고 그리고 70% 정도는 음성 검색이 문자 검색보다 훨씬 빠르고 적은 노역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날씨 검색 같은 경우도 되게 한 75% 정도가 음성, 음악 재생 같은 것도 70%가 음성. 그러니까 음성 검색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여기 한 분께 저도 음성으로 검색을 잘 안 합니다. 저도 잘 익숙 안 한데 그런데 뭐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가면 조금 적응을 해 봐야겠네요.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매일 이런 다른 방송이 나오죠. 하루에 10개 주제, 30일이면 300개 주제, 1년이면 3600개 주제를 다루는 겁니다. 예. 어마어마한 양의 여러분들 지식을 소화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